딴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송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중국 방문 중이신데요.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중국 상해를 갔을 때 중국의 상하이에는 AI 교과서가 이미 채택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없죠. 과연 이 중국의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현실인지 아니면은 거품이 있는 것인지 그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른바 이 딥시크가 일대 세계적 충격을 네. 줬는데요. 그다음에는 좀 AI 중국에게 좀 잠잠한데 네, 그렇습니다. 과연 중국의 AI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딥시크 모먼트라고 하면 딥시크 순간인데 이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놀라운 성능을 나타내는 그 딥시크 이후로 완전 뭔가 이제 다른 세계로 들어섰다라는 의미로 딥시크 모먼트를 지나면 이제 다른 차원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쓰는데요. 그림 한번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요. Is China winning the innovation race인데 차이나가 중국이 혁신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이 중국이 얼마나 이제 빠른 속도로 혁신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AI의 성능을 나타내는 스코어인데 지금 이제 뭐 급격히 차이가 났다가 이제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딥시크인데다가 최근에 나오는 이제 AI 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거의 성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았다고 하고요. 이 그림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그림인데요. 빨간색이 중국이고 파란색이 미국인데 연구개발비 지출을 본 것입니다. 국가 전체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기업 두 번째 기업 R&D 지출도 거의 비슷한 정도 따라잡았고요. 세 번째 정부 지출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더 많고요. 교육 쪽의 지출도 거의 따라잡는.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비로는 거의 이제 미국과 중국이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연구 기관 수, 그다음에 가운데 연구 인력 수, 오른쪽은 이제 특허 출원 건 수인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기술은 상당히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 네네. 될 거고요. 미국과 견딜 정도로. 그러면 이제 또 가격 얘기를 빼놓을 수도 없는데 실제 수치 차이가 꽤 나는데 실제 글로벌 기업도 근데 중국 모델을 쓰는 데도 많아요. 중국 모델 쓰는 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가요, 실태는? 최근에 보면 이제 에어비앤비가 세계 최대 이제 그 숙박 공유 업체죠. 챗GPT 대신에 알리바바의 QN이라는 걸 썼는데 네. 에어비앤비 CEO가 중국 모델은 빠르고 저렴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캐피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문샷이라는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키미 K2라는 기업으로 툴로 이전을 하면서 오픈 AI나 엔트로픽, 콜로드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고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AI 툴도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는데 한국 기업 중에 업스테이지라고 있죠. 업스테이지 있죠. 업스테이지를 써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이 AI는 또 이렇게 뭐 사용량이 많다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월 결제해서 쓰는 거 말고 API라고 해서 이제 한 번 시킬 때마다 비용을 과금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런 게 많을 때는 막 100만 단위, 1000만 단위까지 올라가면서 과금을 하는데 이게 업스테이지가 놀랍게도 가격이 미국의 챗GPT보다 한 뭐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만약에 GPT로 30만 원 정도 드는 작업이 오픈 AI로 썼더니 뭐 몇천 원 수준으로 돼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이런 QN이나 뭐 키미 같은 문샷 같은 이런 툴들이 가격이 그 정도 10분의 1, 20분의 1, 뭐 100분의 1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슷한 성능이면 당연히 이걸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저만 해도 웬만하면 GPT가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격이 30분의 1이면 이걸 업스테이지를 쓰게 되는 것이고 업스테이지는 실제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성비라는 게 또 있어서 물론 아주 고난이도의 뭐 논문을 분석한다거나 연구개발에 쓴다거나 할 때는 GPT나 클로드 중에 가장 높은 버전을 쓰겠죠. 그렇지만 이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순 작업들 그리고 이렇게 루틴한 작업들을 쓸 때는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실제 AI 사용 용도의 상당 부분이 그런 작업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 부분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올해죠. 2026년에 미국 코딩 AI,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AI를 쓰는데
이 시장의 20% 가까이를 중국이 점유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미국이 이제 세 개의 공장이었다가 이제 제조업을 섞어다가 네네. 드디어 이제 AI 영역에도 본격화되고 네네. 있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네. 반도체 쪽에서도 중국의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건 지금 실태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비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중국판 엔비디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직 이제 엔비디아보다 많이 못 미치죠. 그렇지만 이게 1월 2일 며칠 전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굳이 상하이 거래소를 두고 홍콩 거래소로 한다는 것도 이거 이제 서구의 자본을 끌어당기겠다는 건데 시가총액이 대략 한 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8조 원 이상이 8조, 되는 거죠. 네. 9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엔비디아의 이제 우리 그 H100도 있지만 A100이라는 게 좀 약한 단계 낮은 거죠. 중국이 지금 이제 H100을 못 구하니까 A100 같은 걸 쓰는데 A100보다는 한 거의 3배 가까이 연산 속도 집약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H100보다는 한 70% 수준. 그렇기 때문에 H100을 못 구하면 이 비렌 테크놀로지의 BR100이라는 것도 이 정도면 꽤 훌륭한 선택이다. 가격도 좀 적당하기 때문에요. 게다가 이제 중국도 최근에 화웨이를 밀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끝내주는 경제수다 몇 번 다뤘지만 중국은 엔비디아는 좀 값싼 칩을 그러니까 A100 같은 걸 수출해 가지고 중국이 여기에 길들여지게 만들고 싶은데 중국은 이제 이걸 웬만하면 좀 미루더라도 화웨이가 독자 개발한 칩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비렌 테크놀로지 같은 데서 물론 엔비디아면 떨어지지만 이걸 만들기 시작하고 시장에 대고 매출 늘어나고 R&D 계속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라도 2030년 아니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엔비디아 비슷한 걸 만들게 되면 엔비디아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는 거고 중국은 엔비디아를 따라잡아서 엔비디아 못지않은 그런 이제 초특급 반도체 기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렌 테크놀로지는 Y는 독자 상태였는데 비렌 테크놀로지는 이제 또 엔비디아의 쿠다하고 호환이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뭐 AI 기업들이 선택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지금은 엔비디아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저렇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지만 나중에 지금 우리가 뭐 제가 아까 업스테이지 이야기 한 거나 아니면 뭐 중국의 이제 AI 기업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와 이게 가격이 괜찮다라고 성능은 또 비슷하다라고 하면 중국 칩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중국의 제조 공장을 했을 때는 네. 중국 물건들 보면 물건을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제조 기술이 발달하듯이 지금은 뭐냐 반도체가 저 수준인데 근데 저사양 반도체를 일단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좋은 전기를 갖고 자꾸 써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놀라운 그림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놀라운 그림인데요. 중국이 전력 발전 왼쪽이 중국이 오른쪽이 미국인데요. 중국의 전력 발전량이 그 위에 지금 그 단위도 똑같습니다. 테라와트시 단위인데 중국이 전력 발전량이 9배가 늘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오른쪽에 미국인데 미국은 거의 그대로죠. 저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50개 짓는다는 일이 생긴 거죠. 50개를 짓는데 아무리 빨리 줘도 10년 이상 걸릴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태양광과 뭐 LNG 등등등 하지만 그 또 인프라나 그 이 자본들 이 백업 시스템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서 결국 전기가 없어서 AI를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상황. 또는 한편으로는 중국은 또 성능은 떨어지지만 전기가 싸기 때문에 그냥 10번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값싼 전기로 AI 시장에 또 경쟁력을 만드는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값싼 모델이라고 그동안 이제 좀 싸구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점점 더 고급화되고 이번에 있죠.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중에 놀라운 게 폭스바겐이 독일의 자동차 회사죠. 세계 최대 자동차 공장이 있는 독일에서 R&D 팀을 중국에 파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그 폭스바겐 엔지니어가 하는 말이 독일에서 이걸 하려면 5년이 걸렸을 텐데 중국에서 이걸 하니까 18개월 만에 완전 상용화 가능한 단계까지 개발을 했다. 정말 놀랍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중국이 좀 싸게 만드는 자동차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가서 값싼 차를 보니까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고 성능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더라. 그 폭스바겐 그 엔지니어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인터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우리나라도 많이 깊이 새겨야 되는데 중국에 우리가 심천이나 우한 같은 데 가면 자율주행차가 무한정의 실험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아직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곳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것도 포인트인데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또 따라잡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가성비 혁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가능한 건 또 중국의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쓰는 사람이 중국에 2.5억 명, 2,500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인데요. 중국은 이제 그런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약하기 때문에 이 5G 이용자가 2억 3천만 명이라고 하고요. 디지털 이용자가 10억 명이라고 하는데 이 이용자들을 데이터를 다 긁어가지고 분석하고 학습하는 용도로 이 공공산업 데이터가 개방이 돼 있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낮은 개인정보 그 장벽이 중국의 AI 기업들의 어떤 굉장히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데이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럽이 이렇게 폭망하게 되는 AI 쪽에서 네. 이 데이터 부분을 결국 풀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AI에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1세대 빅테크 기업들인데 맞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이게 이제 그 기업 가치도 그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보면 미국 빅테크들 그다음에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여기 있지만 이번에 이제 그 제가 데이터 집계를 해보니까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거의 이제 미국 빅테크의 만멍 수준으로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드 그다음에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AI를 접목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건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는 과연 AI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물론 네이버의 그 하이퍼클로바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카카오는 지금 GPT를 갖다 붙이는 정도 말고는 특별히 이렇게 AI 서비스가 없는데 알리바바 만든 이제 그 대표적인 AI 모델 아까 말씀드린 그 QN이고요. 미국에서도 쓴다는 QN이고 3년 동안 투자를 3,800억 위안을 했고요. 이미 QN은 클로드나 딥시크를 따라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이게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텐센트는 그 우리 카카오톡 비슷한 이제 그 위챗을 만드는데 이 메신저하고 이미 그 콘텐츠 생태계에 AI를 접목시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좀 약간 뒤처져 있고요. 이런 이제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미국 기업이 갖지 못한 또 중국이 갖는 그런 이제 융합형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겠죠. 물론 GPT나 클로드는 그냥 AI 서비스인데 여기는 바로 이용자 데이터와 결합시켜 가지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과 AI를 연동하고 있고요. 바이트댄스는 이제 이거 틱톡이죠. 이것도 유저 기반을 중심으로 1억 명 수준 데이터를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부에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가 워낙 다양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빨리 AI를 결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얘기가 이제 지금 많더라고요. AI를 결합하려면 카카오가 지금 하는 것처럼 GPT를 갖다 붙이는 정도인데 지금 우리 국가대표 AI가 빨리 이제 자리가 잡으면 시너지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중국의 AI 산업 그 규모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게 미국도 산업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란색이 미국이고 빨간색이 중국인데 시장 규모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전체 이 산업으로 먹고 사는 전체 매출을 합한 건데 미국은 이 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이 정도 지금 이 왼쪽은 17분의 1 정도에서 11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정도 시장 규모는 다른데 이 성능은 거의 비슷한 수준과 와 있다라는 거. 이건 이제 중국이 적은 돈을 들이고 빠르게 성능을 개선해서 이게 이제 2030년 이전에 이제 어떤 그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면 완전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중국은 압도적으로 정부가 R&D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가성비 쪽에서 앞서 있고 에너지 또 그 값싼 전기가 또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미국이 아무리 이제 앞서 있다고 하지만 또 엔비디아나 이 하드웨어 또 쪽에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조 달러 단위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AI 개발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드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걸 굉장히 싸게 또 하고 있고 국가 단위에서 또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병목을 해결하는 그런 시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계속 이걸 압도적으로 지원하는 그리고 R&D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 있어서 이게 대학과 연계돼 있기도 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서 이게 미국의 그런 이제 미국도 지금 국가 개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이 이런 압도적인 국가 주도의 어떤 산업 정책을 경쟁하다 보니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이제 미국이 좀 약간 경쟁이 좀 뒤처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유의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워낙 정부 주도로 있었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정부가 인텔을 주식을 산다든지 네네. 상상할 수 없는 국가 자본주의의 네네. 길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성장을 이야기하면 그게 기업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일인 거야. 네네 맞습니다. 산업 정책은 그 옛날 얘기다 이런 얘기 네, 했는데 네. 이제 근본적인 대전환이 일어날 때가 온 거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 네. 중국이 이미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었다. 네. 이런 근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중국은 이제 제조업 그 추격의 선도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항공우주, 로봇 분야에서 대규모 이제 IPO도 하고 계속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아직 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국은 이제 가성비나 이제 실제로 이익을 내는 단계 쪽으로 계속 그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구 한신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혁신을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 그다음에 이 국유 기업의 밸류업을 높이고 주주환으로 강하고 이걸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자본시장 부양 전략이라는 건 이재명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주주가치 극대화, 그다음에 밸류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방향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좀 잘 잡아왔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언제 그러면 본격적 이익을 내느냐라는 건 우리가 GPT 가입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GPT가 실제로 산업을 혁신해서 가치를 만드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불량률을 낮추고 납기를 더 빨리 납기 효율을 납기 준수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단계까지 가면 이게 본격적인 이제 GDP의 가치 창출로 이어지겠죠. 지금이야 이제 계속 돈을 쏟아붓고 투자도 하고 이게 안 나면서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공장을 짓는 단계라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빨리 이걸 이제 이렇게 이익 단계로 돌아설 것이냐. 중국은 이미 이 단계를 보고 지금 국가 전략을 짜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이렇게 계속 투자하다 보면 누군가 게임 체인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한국도 빨리 서비스 AI 네. 그다음에 네. 제조업, 네. 피지컬 AI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이번에 있죠. 그런 CES에서 미국 가전쇼에서 보면 이제 피지컬 AI가 또 화두였는데 압도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게 또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로봇을 잘 만든다라는 게 또 새로운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테슬라와 아마 이제 현대차 두 개가 양축이 될 텐데 이 부분에도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AI가 하나가 있다면은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대부분 로봇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만드는 단계가 완전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네. 중국 정부가 이런 역할을 했다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서 무엇을 배우면 될까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국산 장비 구매 비중을 50% 의무화했고요. 예. 최종적으로 100%까지 국산을 쓴다. 이른바 자급자족형. 이걸 한국이 따라가기 쉽지 않죠. 한국은 완전히 개방된 나라니까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공급망 경쟁을 하면서 중국은 완전 이걸 자체 공급망으로 갖춘다라는 걸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IPO 생태계가 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IPO를 장려를 하고 좀 될 만하다 싶으면 이제 이걸 그 혁신 금융을 붙여서 홍콩 증시든 계속해서 빠르게 상장해서 이 자본을 확충한 다음에 성장하는 모델. 한국은 그런데 사실 그 대기업 말고 혁신 기업의 IPO가 많지 않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배울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의 R&D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모습들. 화웨이 가면 화웨이 시티에 진짜 어마어마한 형태의 R&D 센터가 구축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과 기업의 어떤 그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도 이런 부분에서 방향을 일단 잘 잡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국도 추격형 모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형 모델, 공공과 산업의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가야 되고요. 우리 이제 소버레인 AI 얘기를 하지만 인프라를 또 확충하는 그런 이제 국가주도 성장 모델을 만들면 여기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G3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미국과 중국, 세 번째는 한국 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또 좀 더 가면 둘 중 하나를 찍어 누르고 G2까지도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대한 원대한 그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는 한번 네. 짚어볼까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 사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상당 부분에서 그 지금 이제 그 많이 따라잡아가지고 미국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두려워하는 건 이미 이제 그 중국이 독점을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이 고위험군, 첨단 항공기 엔진, 드론, 군집 로봇, 레이더, 위성 위치 확인, 항법, 합성 생물학 등의 다수의 국방 기술 관련 부분에서 이미 그 독점화 고위험군이 24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19개가 중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이제 중국이 넘사벽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중국의 기술의 혁신을 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네. 현재 미국 주식 시장에서 주목받는 건 뭐고, 네. 중국 시장에서 주목받는 건 뭐고, 한국의 기회. 한국에서 네. 기회는 무엇이고, 네. 이걸 다음에 좀 집중적으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이정환 대표님을 모시고 중국의 혁신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봤으면 하는 것은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 달에 보통 한 달 반 한 번 주석부터 주요 장관 수십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다. 이것을 집체 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모여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전 세계 기술과 전 세계 경제 외교 동향 전략을 같이 공유하는 학습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고위 관료들의 40%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